어느 늦은 여름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 홀로 사는 대학생 지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은 이미 새벽 1시를 넘겨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가끔씩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깰 뿐이었다. 지수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피곤함에 지친 그녀는 그저 피곤해서 느끼는 착각일 거라며 엘리베이터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엘리베이터는 그 시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지수는 자연스레 1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올라갔지만 13층에선 갑자기 멈추었다. 13층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13층은 늘 이상한 소문이 많았다. 누군가는 밤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누군가는 한번 13층에 머무르면 다시는 다른 층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괴담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열리자 지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문 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불빛은 깜빡거리며 복도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지수는 얼른 닫힌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도와줘.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다. 지수는 급히 닫힌 버튼을 또 누르고 기다렸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라 믿으며 문자를 무시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까워지는 소리에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을 계속 두드렸다. 누구라도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뭔가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15층 버튼을 확인하고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드디어 15층에 도착하자 계단으로 달려가는 대신 엘리베이터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손잡이에 걸린 쪽지를 발견했다. 13층에 있던 사람을 구했니? 감사합니다. 눈치챌 수 없는 불길함이 엄습해왔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떼고 집에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날 밤 그녀의 집에서는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날 밤 이후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3층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13층을 피하며 누군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몇 년 뒤 지수는 그 아파트를 떠나면서 그 일이 사실이었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경험한 기이한 사건들을 마음속 깊숙이 묻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그 이후로 그녀는 불가사의한 일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바람 소리를 들을 때면 그녀는 여전히 그날 밤 13층에서의 공포를 기억하며 가슴이 섬뜩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어느 캠핑카를 빌려 친구들과 주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 캠핑카는 조용한 산속에 위치한 작은 호수 근처에서 대여가 가능하다는 광고가 있었다. 우리는 여행에 기대감에 부풀어 캠핑카를 빌리고 호수로 향했다. 호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있었다. 우리는 호수 근처에 자리를 잡고 캠핑카 주위를 정리했다.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 찼고 공기는 신선했다. 우리는 불을 피우고 간단한 캠핑 음식을 만들며 저녁 시간을 만끽했다. 밤이 깊어지자 주변은 고요해졌고 우리는 캠핑카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캠핑카 거실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때 한 친구가 괴담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 주변에는 이상한 전설이 하나 있어. 옛날 이 호수 근처의 숲속에서 한 여자가 사라졌다고 해. 사람들이 그 여자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밤중에 숲 속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에 모두 얼음이 된 듯 말없이 서로 쳐다보았다. 괴담은 그냥 괴담으로 끝나야 했지만 어딘가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침대로 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 한편으로는 친구가 남긴 그 괴담이 떠올라 신경이 쓰였다. 결국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캠핑카 밖으로 나갔다. 차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밤 공기가 나를 맞았고 나는 조금 걸어볼 생각이었다. 호숫가를 따라 걷는데 갑자기 저 멀리 숲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날카로운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자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바람결에 묻어들어왔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친구가 말한 괴담 속 여자의 울음소리일까? 나는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호기심에 이끌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떼었다. 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나는 소리가 나던 곳에 멈춰섰다.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잘못 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확실한 울음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서둘러 캠핑카로 돌아가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캠핑카로 돌아오자 나는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숲속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마음속 어딘가의 불안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또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나는 친구들을 깨웠고 모두들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급히 캠핑카를 몰고 그곳을 떠나려 했다. 캠핑카를 출발시키고 나서야 우리는 잠시 안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100m에 비친 호수 쪽에서 무언가 하얀 형체가 천천히 물가를 걷고 있는 게 보였다. 모두 말을 잊지 못한 채 바라보았지만 차는 이미 그곳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호수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여전히 오싹한 느낌이 들곤 한다. 이상한 점은 우리가 그 사건 후에 알아낸 사실이다. 그 호수 근처에서 실종된 여자는 실제로 존재했고 그녀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날 들은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끔씩 캠핑카로 여행을 갈 때면 그날 밤의 일이 떠오른다. 밤중에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하얀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 답을 알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아파트 단지 중심에 위치한 작은 슈퍼마켓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다. 재혁은 이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다. 그의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에 진열대를 정리하고 낮에는 계산대에서 일하며 저녁 시간에는 창고 정리와 폐점을 준비했다. 어느 날 재혁이 저녁 교대 근무를 마치고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손님이 드물어져 조용해진 슈퍼마켓 안에서 그는 백그라운드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히 가느다란 여성의 속삭임이었다. 도와줘. 여기 있어. 재혁은 긴장하며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소리가 나는 곳은 창고의 깊숙한 모퉁이였다. 그곳은 평소에도 잘 쓰지 않는 공간이었다. 어둡고 습기가 찬 그곳에서는 언제나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긴박한 속삭임을 무시할 수 없었다. 도와줘. 갇혔어. 재혁이 창고의 낡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한순간 어두운 그림자를 본 듯했다. 깜짝 놀라 눈을 부릅뜬 채 어둠 속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흥미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창고는 예상보다도 더 넓었다. 벽에는 미처 버려지지 못한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곰팡이, 핀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썰렁하게 울렸다. 재혁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틀림없이 뭔가 들렸는데 그때 뒤에서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고 문이 갑자기 닫힌 것이다. 어둠 속에 갇히게 된 재혁은 당황했다. 전화를 꺼내 플래시를 켰고 문 쪽으로 다가가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몇 번이나 두드려 보았다. 하지만 답답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혼자서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그는 창고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한 벽면에 이상한 패턴의 낙서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그린 것처럼 보였다. 문양 안쪽에는 작고 정교한 글씨로 "뒤를 조심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위로 쎄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급히 돌아섰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글씨를 살펴보던 중 어디선가 셔터 소리가 들렸다.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히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그 이상한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상황은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정신 차리고 다시 문 쪽으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강한 불안감이 그를 붙잡았다. 무언가가 그곳에 있다는 느낌이 너무도 강렬하게 다가와 그의 동작을 멈추게 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는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차츰 휩싸였고 자신의 공간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그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힘주어 문을 밀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문이 천천히 열렸다. 비상구 쪽으로 달려간 그는 아파트 복도에 나가자마자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겪은 일을 모두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별로 믿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아파트 주변을 조사했지만 결국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저 낡은 창고 안에 흔한 곰팡이나 낙서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제역은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특히 창고 안에서 본 그 이상한 문양과 글씨, 그리고 그의 뒤를 쫓는 숨막히는 기운,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확신했다. 결국 두려움에 떨며 다시는 그 슈퍼마켓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아파트 단지는 철거되었다. 제역은 우연히 한 뉴스 기사에서 그곳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잊혀진 채로 창고 어딘가에 갇혀 있었다는 소문이었다. 이 소문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제역에게는 예전 그날 밤의 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제역은 고요한 새벽에 눈을 뜨면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